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금요일 순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하던 외투가요. 낮에는 입기에 부담스러울 정도로 일교차가 지금 큽니다. 감기에 딱 걸리기 쉬운 계절인데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옷도 좀 신경 써서 여러 겹 입으시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일명기사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소개해드리죠. 자, 이쪽 끝에 2단 기사로 잡혀 있습니다. 잡히지 않는 미국 물가. 지금요, 전 세계 금리가 다 오르는 거 시작점 바로 이거였거든요. 미국의 물가 상승. 근데 안 잡힌답니다. 9월에도 8.2% 뛰었다. 이렇게 되면은요, 미국이 또 금리를 올릴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도 또 눈치를 보면서 따라갈 수 있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뭐 수치가 여러 가지죠. 근데 일단 40년 만에 최고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원화값, 요괴시장, 연저점 깨져. 원화 가치, 그러니까 이른바 킹달러 지속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한국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저녁에 보도자료 형태로 내용이 공개가 됐어요. 감사원, 문재인 정부 근거 없이 자진 월북으로 단정을 했다. 감사 결과 자료,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감사 결론 냈다. 여기 보면요. 당시 문재인 정부 안보실 첩보 그리고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월북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거예요. 자진 월북으로. 감사원에서 어제 내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방부 국정원 관련 정보 무단 삭제했다. 그리고 서훈, 박지원 등 지금 그동안 이름이 거론됐던 인물들이죠. 20명 검찰 수사 요청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또 검찰대로 이 사안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엔 한겨레 보시죠.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불어난 이자의 휘청, 자영업자에겐 빅스텝이다. 그동안 빅스텝, 그러니까 이자율,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린다는 뜻인데 이게 그 말을 좀 응용을 했군요. 빅스텝으로 가고 있다. 자, 대출이자 더 오를까 잠도 못 잔다. 자,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받았죠. 그러다가 조금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이제 장사 좀 하겠구나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게 또 나타난 겁니다. 자, 기준금리 3%대, 이자 16조 중과, 그리고 뭐 전세대출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다. 특히 자영업자분들, 대출을 받으신 자영업자분들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기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시죠. 자, 또 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쐈습니다. 뭐 속보도 들려왔고요. 순항 미사일을 쏜 북한. 근데 이 순항 미사일은요, 핵 탑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순항 미사일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종잡을 수 없이 날아가는 겁니다. 오르락내리락하고요, 빙빙 돌기도 하고요, 그런 겁니다. 자, 한국과 미국 해구산 획기적 강화 협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자, 북한 전술핵 부대가 2발 쐈는데 2,000km를 날아갔습니다. 2,000km를 직선으로 간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곡선 모양을 그리면서 날아갔습니다. 3차례 순항 도발 중 비행 거리는 최장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전술핵 탑재 가능하다. 우리에겐 위협적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분야의 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그 뉴스의 의미 깊숙하고 풍부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자, 먼저 화면 가장면의 첫 자리입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김관옥 정치연구소 미니 소장 나와 계십니다. 세 번째 자리에는요, 김상일 전 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 나와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본 걸로 할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를 확인했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지금 인용된 말이죠. 안 본 걸로 할게. 근데 실제 뭘 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넘어가겠다는 뜻입니다. 자,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해 피살 곳곳에 은폐 조작의 흔적이 남아 있다. 어제 감사원이 보도자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중에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이. 당시 해경청장, 난 안 본 걸로 할게.
안 본 걸로 할게. 무엇을 안 본 걸로 하냐면요. 이 구명조끼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뭐 한자가 적혀 있는 구명조끼를 입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그 상황에 대해서 뭔가 이 구명조끼 숫자가 맞느냐 안 맞느냐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런 표현이 나왔답니다. 좀 더 보죠. 안보실 당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 않고 퇴근. 대통령에게 피살 사실 보고 안 했다. 그리고 국방부에 자진 월북 발표 지시했다. 이렇게 감사원 감사 결과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해경은 증거 은폐 실험 왜곡 수사팀 의견 무시하고 발표를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발표에 대해서 이제 어제 야당 뭐 반발하고 있죠.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춘 거다 지금 감사원이 이렇게 반발. 그리고 여기 당사자로 나오는 박지원 자다가 봉창. 뭐 앞서서 이런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또 이런 얘기를 했군요. 이런 내용 좀 소개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당시 이 서해 피살 이 사건 발생했을 당시에 해경에서 한 브리핑이 있거든요. 그 내용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보시죠. 또한 실종자가 항해사로서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리고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발표가 됐고요. 이게 시간이 흘러서 문제가 됐고요. 저게 과연 맞는 것인가 들여다보자. 그래서 감사원이 감사를 한 거죠. 또 관련된 검찰 수사는 또 수사대로 진행 중입니다. 지금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이어가 보죠. 감사원 문정부 공무원 피격 확인 뒤 바로 문건 조작 삭제했다. 이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같은 내용 쭉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첩보를 없앴다. 국정원, 국방부가 등장하죠. 그리고 보고서 뭐 삭제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얼마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 이거 뭐 요청이 있었는데 거부가 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 수사 의뢰는 안 했다. 다른 관련자 20명에 대해서 검찰에 뭐 수사 의뢰 이런 내용까지 적혀 있습니다. 자, 어제 저녁에 나왔어요. 그리고 뭐 여야의 반응이 있었는데요. 뭐 굉장히 좀 늦게 나온 편입니다. 그 내용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권은 공무수행 중이던 고 이대준 씨 생명도 구하지 못했고 북한군에 의해 피격되었음에도 월북으로 조작하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는 고 이대준 씨의 억울한 죽음에 진실을 밝히기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작감사입니다. 처음부터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사실관계를 비틀고 뒤집었습니다. 청구감사입니다. 대통령실에 주파수를 맞추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타락한 감사원의 현실이 참담할 뿐입니다. 평가가 뭐 달라도 너무 다르죠. 같은 내용을 갖고 평가한 게 맞는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평가가 나왔어요. 논평입니다. 자, 김종혁 비대위원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시니까요. 지금 야당에서는 어제 이 결과 나오고 근데 결과 나오기 전부터 검찰 수사 가지고도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동안 야당에서는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지금 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감사원이 방향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뭔가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덮으려고 했다. 조작했다. 약간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감사를 하고 역시 그거대로 결과를 내놨다. 이렇게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보도가 예. 됐고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3시 30분에 발견된 다음에 9시 30분에 피격될 예. 때까지 도대체 그 정부가 뭐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감사 결과 지금 매일경제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잘 정리해놨어요. 저 내용을 보면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소집 건의도 NSC 소집 건의도 하지 않고서 안보실의 간부들은 다 퇴근해버리고 예. 그다음에 대통령 보고서에 피살 소각 사실을 제외해서 보고를 하고 근데 저게 진짜로 제외해서 보고한 건지 아니면 그렇게 대통령은 보고받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건지 그 진실성 여부도 그거에 대한 또 얘기도 있어요 지금. 네,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예. 그리고 국방부가 첩보 관련 보고서를 삭제해버리고 통일부는 또 지금 보다시피 피살 시점까지도 막 조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정부가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예. 김의겸 그 당시에 대변인이셨던 걸로 아는데 말씀이 조작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가 조작됐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담당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훈, 예. 그다음에 박지원 예. 다 지금 그쪽 다 연락이 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러면 팩트로 얘기를 하셔야죠. 지금 감사원에서 발표한 것들이 예.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조작됐는지를 예.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무조건 조작 감사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고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메신저를 공격한다. 그러니까 감사 결과가 마음에 안 드니까 감사원을 공격한다. 요즘에 감사원에 대한 야당의 압박이 대단하죠, 지금요. 그렇죠. 그거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예. 왜 감사해? 니들 감사 자체가 의도가 있던 게 아니야라고 메시지 대신에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도대체 왜 지난 정권에 대해서 보복 감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4대강 감사는요. 예. 문재인 정부가 4번째 감사를 했어요. 예. 10년 전의 일을 예. 4번째 감사를 해서 10년 전에 4대강이 어떻다 저쨌다 이렇게까지 하신 분들이 바로 온 국민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거야라고 궁금해하는 그 사안에 대해서 예. 감사한 것을 보복 감사다? 그건 어느 국민이 그거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김건학 소장님. 어제 이제 감사원이 자료를 통해서 공개한 내용 그리고 앞서 여러 가지 언론 보도 그리고 국회에서 여러 가지 입장과 주장들 이런 걸 다 종합해 보면은요. 어느 정도 월북, 자진 월북을 지나치게 속단했다. 이런 거는 정황이 좀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시에 북한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정책 과제였는데 이거를 의식해서 자진 월북을 너무 빠르게 진실이 뭔지 모르겠으나 너무 빠르게 결론을 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정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감사원이 그러한 방향, 예.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것을 우려해서 예. 문재인 정부가 총체적으로 월북을 자진 월북으로 규정했다. 뭐 이렇게 예. 판단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예. 사실 그 안에서 감사원 결과에도 뭐가 나오냐면 예. 월북 의사를 밝혔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그 예. 사람하고 즉 이대근 씨랑 사실상 그 이대근 씨의 어떤 의사가 표출되고 알 수 있는 길은 딱 그 첩보 하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음성으로 들리는 거. 그거 외에는 뭐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걸 사후적으로는 알 수 있는 것이지 그 장면에서 정부가 판단을 하려면 예. 결과적으로는 그때 들리는 월북하겠다는 예. 의사 표현인데 이 부분은 예. 이 보고서에서도 지금 감사원 보고서에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이제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당시에 어떤 팩트나 사실을 두고 정부가 판단을 한 부분이었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 결론적으로 예. 어떤 상황에서건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 감사원 결과 보고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대근 씨가 굉장히 생명이 위태롭고 해야 되는데 국방부가 구출 군사 작전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얘기가 그러니까 나와요. 구조나 어떤 구출 이런 걸 안 했다. 자, 이게 그 당시에 그럼 이대근 씨가 어디 있었나요? 북한 해역에 있었거든요. 아. 그러면 군사 작전 해가지고 전투 벌이고 전쟁 가능성이 있는 그런 군사 작전 하라는 얘기인가요? 이거 안 했다고 지금 직무 얘기를 운운하는 건가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 당시에 예. 이 사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 안 한 감사원은 직무유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차근차근히 예.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 나가면서 봐야지 예. 이게 딱 자진 월북이라고 코드를 맞춘 다음에 거기에 다 모든 걸 껴놓는 이 장면이라는 것이 우리가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이대근 씨의 의사 표명이에요. 예. 그 장면에서 예. 월북 의사를 밝혔다는 건데 그럼 그거는 부인을 못하면서 월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를 또 어떻게 얘기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예. 지금 중간 발표라 그래가지고 해놓으면서 예. 사실상 뭐 장관들 또는 실장 여기 조사도 안 하고 직무유기 등등의 뭐 직권남용 등등으로 검찰이 수사 의뢰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수사 의뢰를 하려면 예. 해당 당사자들 장관이든 실장이든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조사도 안 하고 오히려 대통령을 서면 조사하고 대통령은 또 여기에 대해 수사 의뢰를 안 해요. 예.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이 감사원이 뭔가 무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 좀
뭐 과격한 이렇게 예. 유사한 점을 좀 찾으려고 하는 걸 수도 있지만 논두렁식의 생각이 나요. 뭔가를 꽤 맞추려고 하는 의지가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영상으로도 어제 밤에 나왔던 여야의 논평 그리고 지금 패널 두 분 말씀 들어보셨죠? 지금 분위기는 이겁니다. 몰아간다. 서로 상대를 겨냥해서 몰아간다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몰아가는 내용이 달라요. 한쪽에서는요. 이거 지금 자진월보로 과거에 몰아갔군요. 이거 다 확인되네요. 다른 쪽에서는요. 이거 지금 조작 은폐로 몰아가는 거군요. 무리해서.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지금 가뜩이나 국회에 대단한 싸움 벌어지고 있죠. 이거 또 다른 전선이 바로 형성됐습니다. 지금요. 오늘도 아마 엄청난 모습들이 국회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기사 좀 더 있는데요. 이어가 보죠. 그리고 다른 패널분을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감사원 월북 속단 결론 내렸지만 월북 진상은 규명 못해. 그렇습니다. 아직은 몰라요. 진상이 뭔지 모르지만 당시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걸 지금 감사원이 따져봤는데 문제가 많았다라고 결론을 낸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야당은 왜 그걸 지금 문제가 많았다, 문제 없는데 문제 많았다고 이 문제를 삼는가 또 이게 좀 갈등이 된 거죠. 아무튼 이런 내용입니다. 속단 진상 요겁니다 지금. 자, 김상일 전 특보께요. 일단 아직은 뭐 100% 진실은 모릅니다 지금요. 뭐 여러 가지 그 북한 해역에서 벌어진 일이었고요. 그리고 이미 고인이 돼 버렸고요. 근데 다시 한번 그 생각을 바탕으로 깔고 가면 지금 봐도 진상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당시에는 왜 속단을 한 겁니까? 이건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뭐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형사적인 어떤 월북이라는 어떤 예. 범죄를 입증하려면 입증 책임은 국가에 있는 거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 조사를 해야 되고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뭐 우리 당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루어지는 이 감사원의 행태는 정말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어떤 없어요. 측면에서 내용을 그렇게 떠나서 형식이.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는 사안이잖아요. 예. 감사원이 왜 하죠? 어. 왜냐하면 감사원은요.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나 수사 중인 사안은 대부분 각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왜? 이중 감사를 금지하게 돼 있거든요. 아. 그렇잖아요? 형사적으로 다루는 거를 정책적 감사를 해가지고 예. 나팔수가 된다? 그리고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 예. 그리고 수사 의뢰를 통해서 또 국민의 어떤 여론을 선동해 준다? 예. 이게 감사원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에 비추어 감사원이 할 일인가요? 아. 감사원의 그동안 행태에서 마치 검찰이 제2의 검찰이 된 듯이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중간에 보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감사 사안을 언론에 흘리거나 아니면은 기사를 쓰게 하고 이런 적이 예. 있었나요? 저는 좋습니다. 이 내용을 밝히는 거 해야 돼요. 저도 그 비판적이에요. 예. 검찰에 맡기고 감사원은 손을 떼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수 있어요. 잘못하면 이 우려를 저는 전합니다. 장해찬 이사장께는 전체적인 의견하고요. 추가로 제가 이 질문 좀 드릴게요. 사실은 감사원에서 지적하고 그리고 검찰 쪽에서 수사하는데 아마 의심을 하는 쪽이겠죠. 당시에 어떤 지시가 있어서 이거를 자진월북으로 이게 규정이 되면서 이렇게 발표가 됐고 지금까지 온 거다. 지금 이런 시각인 거잖아요. 감사원의 결론도 그런 쪽으로 낸 거고요. 그런데요. 얼마 전에 정권이 교체가 된 뒤에 해경 입장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에 해경, 그 당시에 해경의 발표 들어보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입장을 냈어요. 이 과정에 또 다른 지시가 있었고 이게 진행돼서 이렇게 나온 거 아니냐. 이 시각도 분명히 지금 있습니다. 지금요. 해경청장이 나는 예.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말했잖아요. 왜 본 걸 안 본 걸로 해야 되죠? 위에서 짓누르는 보이지 않는 권력의 힘 때문인 겁니다. 예. 그리고 많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예.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없는데 해경 발표가 바뀌었다고 합니다만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없는 게 아니라 예. 숨겨진 사실이 알려진 거죠. 이를테면 돌아가신 공무원께서 예. 이 물에서 작업을 할 때를 대비해서 이 방수복 입는 것의 중요성을 정말 강조하시고 교육도 하셨던 분인데 예. 이분이 방수복을 안 입은 상태였어요. 만약 이분이 자진해서 월북할 의도가 있었다면 예. 저체온증을 막기 위해서 방수복을 당연히 입었겠죠. 예. 그 교육을 하시던 분이라니까요. 예. 이건 그 당시에 조사됐던 내용인데 우리는 몰랐습니다. 왜냐? 그 당시 해경과 국방부와 안보실은
철저하게 월북 정황에 유리한 증거만 선택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건 청와대 안보실 차원의 어떤 예. 고강도 권력의 힘이 없이는 이런 식으로 이 해경이나 국방부가 뻔히 있는 자로 숨겨가면서 국민을 기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당시에는 해경이나 국방부가 어떤 지시에 이런 거에 의식을 통해서 제대로 본 게 있었는데 제대로 못하고 자진월북으로 입장을 낸 건데 그렇다면 지금은 그 입장이 바뀌어서 과거에 정말 있었던 다시 증거들을 봐서 제대로 입장을 낸 거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겁니까? 내부 그럼? 고발도 나오니까요. 국정원과 국방부 내부에서 그 예. 당시에 자료 삭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고발이 있었고 검찰에 또 이게 고소되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감사원 조사 결과 국방부에서 60건, 국정원에서 46건의 자료가 삭제되었습니다. 저는 이건 국기문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국방부 장관과 국정원장이 무슨 권한으로 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주요 자료를 예. 나중에 진실을 확인하기 어렵게 삭제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아쉽게도 이와 관련해서는 전과가 있어요. 월성 원전 감사 들어가니까 산업부 공무원들이 신내림 받았다고 하면서 자료 400개 삭제했었잖아요. 그거 지금 실무자들 같은 경우는 재판 굉장히 불리하게 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삭제의 전과가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감사원의 이 삭제 지시 결과라는 결과에도 예. 저는 나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요. 서훈 전 이제 안보실장이나 박지원 전 원장 조사하려고 했죠. 하지만 이들이 감사원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 서면 질의를 거부했는데 저는 과연 이것이 안보실 차원의 압력만으로 가능한 일이었을까? 예. 지금 감사원 결과에서는 안보실이 주축이 됐다고 말합니다. 해경 결과 나오기도 전에 예. 월북이라고 대응 상황 기조 문건 만들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안보실장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저는 필연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예. 조사할 수밖에 없고 유족들이 만약 고소나 고발한다면 예. 사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도 고민되는 그런 단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했죠. 지금 사실은요, 이 당사자들 저 전직 원장, 안보실장 뭐 이런 데 이름 나오는데 사실은 정치권에서 오늘 아마 치열하게 뭔가 이 다툼과 공방이 전개된 이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를 또 꺼낼 거란 말이에요. 분명해요, 지금. 이른바 윗선 또 이런 얘기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상황이요, 지금. 점점 약간 이 주제가, 이 이슈가 정치권으로 오늘 넘어오는 거죠. 이제 오늘부터. 그러면 좀 더 치열한 뭔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 사안이요. 오늘 뭐 거의 모든 신문이 일면에 크게 다루고 있고요. 여러 가지 해석과 분석해서 곁들여 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정이다. 사실상 인정. 근데 인정인데 앞에 또 사실상이 붙었네요. 그러면 이거는 좀 뭐랄까요? 방향은 그쪽인데요.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기사로 확인해 보죠. 이중석 성상납 의혹 폭로 경찰 허위 아니라고 판단. 그러니까 이중석 성상납 의혹 요게 지금 있었는데 경찰에서 그동안 들여다봤잖아요, 수사를. 근데 이제 거의 마쳤어요. 검찰에 송치하는데 여러 가지 혐의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무고 혐의는 송치로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가 사실상 이거를 의혹을 인정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 뜻이 됩니다. 여기 보면 4가지가 있었어요. 일단 무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의혹 제기한 측에 대해서 이거 명예훼손하면서 고소를 한 거잖아요. 이거를 무고라고 보고 검찰로 넘기기로 했어요. 그런데 또 이것도 있어서 증거인멸 교사. 근데 요거는 불송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경찰 안에서 자체 판단한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원래 본안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성매매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뭐 이제 이 공소시효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것도 뭐 불송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좀 더 설명돼 있죠? 여기가 처음에 이제 가세연에서 시작됐잖아요. 2차례 성접대 의혹 제기를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 가세연 측의 명예훼손 혐의 고소. 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검찰도 넘긴 거예요. 근데 성매매 정황 증거 확보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상 뭐가 인정한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거죠.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불송치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 제3자 진술만 듣고 송치했다. 반발하고 있죠. 그러면서 뭔가 입장을 또 냈는데 이거 뭐 내가 자신 있게 대처할 수 있다. 뭐 약간 이런 분위기의 입장도 냈습니다. 기사 하나 더 이어가 보죠. 자, 일단 앞선 기사는 이 경찰의 어떤 수사 상황을 정리했는데요. 이거는 정치적인 의미죠. 이준석 성비 실체 인정한 거다. 사실상 인정했다. 이렇게 되면 정치 생명 타격이다.
무고 혐의 경찰 솜씨. 왜냐하면 이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그동안 또 시간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결백 이의 입증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근데 이 자체가 정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그리고 총선 출마 계획 등 차질 예상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요 장해찬 이사장하고 김광석 소장님 두 분 의견 들어보겠는데요. 일단 김광석 소장님. 예. 이거 사실상 인정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무고에 대해서는 검찰로 넘기기로 한 거예요. 근데 무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과거에 했던 그 본안, 이른바 그 의혹이 입증이 돼야 무고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경찰은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매매처벌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뭐 그 부분 다 또 불송치를 해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가 증거가 있다 그러면 뭐 예. 공소시효가 지금 특히나 증거인멸 교사는 공소시효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건 남아 있고 나머지 뭐 성매매 의혹은 예. 공소시효가 지났죠, 이거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뭐 공소장을 뭘 하든 뭐 이거를 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자기 의견들을 개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증거를 갖고서 있었다 그러면 증거인멸 교사 같은 경우는 왜 안 되는 건지 왜 불송치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어찌됐건 이미 이제 정치적 타격은 상당히 받았어요. 지금 이거 혐의가 이제 하나가 혐의가 성립이 돼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검찰에서 들어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또 엄청난 노력과 그러니까 시간이 법리 필요한 다툼을 거잖아요. 많이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미 이제 타격을 받았는데 예. 문제는 사실은 이런 법적인 절차, 즉 수사하고 그다음에 예. 재판 가고 이런 과정 이전에 윤리위가 징계를 했잖아요. 예. 이거 자체가 새로운 어떤 정치적 효과를 또 만들어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이제 청년층으로부터는 약간의 동정 뭐 이런 것들을 좀 받고 있는 편이 있거든요. 예. 왜 이런 절차적인 부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윤리가 먼저 징계를 하느냐 이런 어떤 지적들도 상당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 지금 실질적으로 무고 혐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치 생명이 나중에 끊어질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되살아날 수도 있죠. 예. 하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되살리려면 이 법리 다툼하고 법정에서 치열한 논쟁해서 예.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밝혀야 되는데 사실은 많이 쉽지 않습니다. 장해찬 이사장. 지금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 받았잖아요. 뭐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에서 이제 1년 또 추가 징계를 받아서 1년 6개월이 돼버렸는데 지금 만약에 이 무고 혐의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기소 결정이 나오게 되면 윤리위 차원, 당 윤리위 차원에서 또 추가 징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건 독립적 기구인 윤리가 알아서 하겠죠. 다만 일반적인 예로 보았을 때 예. 이제 기소라는 게 고위공직자나 정치인들에게 하나의 마지노선으로 작용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사실관계부터 말씀드리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거지 아직 검찰 기소된 그렇습니다. 건 아닙니다. 기소가 아닙니다, 아직은. 기소되는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예. 같고요. 또 송치 이유서에 어떤 내용과 어떤 근거들이 어떤 증거나 진술들이 기재되어 있는지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기소가 되면 일단 고위공무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직을 내려놓고 나오기 마련이고 정치인들 같은 경우도 뭐 결백을 증명하고 돌아오겠다 등등 예. 뭐 탈당하고 나서 나중에 무죄 입증되거나 하면 복당하는 경우가 많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근데 윤리위라는 기구에서 이 기소 자체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소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추가 윤리를 열겠다고 하면 예. 그 윤리위의 명분에 대해서 당내 정치인들이 왜 그러느냐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기소 여부나 예. 이 자체보다도 뭐 기소의 어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얼마를 선고하느냐보다도 예.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건 기소한다고 전제하면 공소장에 적힌 내용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시는 것처럼 알선수재 혐의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 지났기 때문에 뭐 공소권 없음이라고 그렇습니다. 경찰이 예. 판단을 내렸잖아요. 하지만 무고죄로 송치를 하고 검찰이 만약 기소하게 됐을 때 과거에 저 문제가 되는 성상납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실관계 그렇죠. 판단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판단이 없으면 무고 쪽을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정황상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판단에 대한 근거나 내용 등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국민들이 예. 봤을 때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기소되어서 나중에 뭐 얼마가 구형되고 하는 예. 것보다 법리적인 것 이전에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윤리위가 추가로 소집될 가능성도 없지 않겠죠. 예, 김정혁 비대위원. 사실관계를 좀 말씀드리고자 뭐 제가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세 가지잖아요. 하나는 이게 알선수재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 성상납이 있었느냐.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왜 이준석 대표의 정무실장이 새벽에 그 대전까지 내려가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7억 원의 각서를 써줬느냐. 그게 증거인멸 교사 쪽 그렇죠. 그게 두 번째고 의혹이죠. 세 번째가 무고. 예. 그 사실을 밝힌 가세연이 무고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명예훼손을 예. 했더니 그쪽에서 거꾸로 이 사실관계를 밝혔는데 나를 고소했으니까 이거 무고다. 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정상납은 공소시효가 끝났어요. 예. 그래서 할 수가 없다는 건 이미 밝혔고. 예. 두 번째 이 쉽게 얘기하면 증거인멸 교사는 예. 법조계 내에서는 야 원래 공소시효가 끝난 사안에 대해서 원인 자체가 논의할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증거인멸을 한다는 것이 법률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아, 그러니까 이른바 실익 자체가 없는 거 아니냐? 아니, 굉장한 논란이 예.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의 입장에서는 예. 무고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데 이렇게 법률적인 논란이 있는 예. 증거인멸 교사 자체를 그거를 기소를 하라고 이제 그 검찰에 넘기는 것 자체는 법률적인 부담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근데 그 논리가 무고 쪽엔 적용이 안 됩니까? 아니 무고는 예. 그 예를 들면 무고 혐의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히려면은 예. 정상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을 그렇죠. 해야 되잖아요.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되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정상납 자체가 공소시효가 끝난 건데 예. 거기에 대한 아. 증거인멸 교사 자체는 끝나서 처벌 대상이 이제 안 됐는데 그거를 증거인멸 교사를 할 리가 있겠는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아,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적어도 경찰의 입장에서는 진실관계를 밝히면 되는 거니까 예. 왜 그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 그것을 송치하지 예.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신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알겠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굉장히 고민을 했다는 걸로 들리는데요. 예, 김문학 소장님. 지금 증거인멸 교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소시효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윤리위가 처음에 1차 징계 때 징계의 이유를 댔던 것이 증거인멸 교사였어요. 그럼 지금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 또 윤리위는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 삼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6개월 징계는 사실상 다음권 정지는 바로 증거인멸 교사에 인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것이 이제 경찰에서 그것이 혐의가 예. 없다고 판단을 했다면 그 징계 자체가 무효화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예, 김종욱 PD. 아니 이게 정치적인 것과 법률적인 것을 혼돈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증거인멸 교사 그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정상납 예, 예. 자체가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예. 증거인멸 교사가 과연 법적으로 형성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법적인 논란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되는 부분을 경찰이 뭐 하려고 알겠습니다. 올렸느냐는 부분이고 윤리위에서 이 문제를 삼은 것은 정치적인 문제예요. 예. 이건 법률적인 문제가 됐다면 예. 만약에 이것이 법률적으로 확인이 됐다면 예. 6개월 정도의 당원권 정지가 아니죠. 그것은 뭐 제명이 되든가 뭐 문제가 예.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이른바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 기사가 이렇게 연일 자주 다뤄지고 크게 다뤄진 이유는요. 국민의힘 내부에 이준석 전 대표와 같은 생각을 가진 그룹과 반대쪽에 있는 그룹. 뭐 대놓고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는 그룹이에요. 이 그 그룹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이 일이 벌어졌고 이 일을 경찰이 다루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시각의 싸움이거든요. 또 여기요. 그 시각을 바탕에 깔아야지만 왜 의견이 다른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싸움입니다. 이것도요. 당내에 아마 또 이것도 갈등 전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지금요. 대구에 간 정진석 비대위원장 TK 대구경북은 국민의힘의 뿔이다. 보루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힘을 주세요라는 뜻이겠죠. 여기에 가서요. 최근에 이제 가처분 후유증 털고 재정비 나선 것 같다. 또 매주 전국을 돌면서 현장에서 회의한다. 뭐 이런 취지에서 일단 대구부터 간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는데 유승민 전 의원 최근에 당권 도전이 유력하다. 이렇게 나오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 질문을 받곤 품위 지키세요.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거 이준석 전 대표를 그 발언 때문에 윤리위 징계를 했듯이 이런 퇴진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좀 제재를 가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있을 때 제가 입당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욕도 되게 많이 얻어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유승민 의원도 어쨌든 국민의힘의 당원이라면 당원으로서 지켜야 될 품위를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늘 우리가 어려울 때 대구 경북은 저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당의 뿌리는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우리가 내민 손을 한 번도 뿌리치지 않았던 분들입니다. 저는 대구 경북 주민들이야말로 이 지역의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12척의 배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상일 전 특보. 자, 대구에 가서 대구에 호소를 했어요. 힘을 달라는 거겠죠, 한마디로? 그렇죠. 항상 우리를 지켜줬던 곳이다. 네. 그러면서 동시에 기자들로부터 뭐 의도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질문을 받고 한 얘기지만 유승민 전 의원 최근에 어떤 입장이나 행보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품위 얘기를 꺼냈습니다. 네. 근데 유승민 전 의원은 요즘에 다음 전당대회 출마해서 당대표 도전할 거다. 이게 사실상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네. 자, 앞으로 유승민 전 의원,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권 도전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는 겁니까? 글쎄요, 뭐 유승민 전 의원과 그 윤핵관들의 싸움이라면 예. 저는 뭐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다양한 분들이 나오시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뭐 단일화 이슈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국민의힘 당원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고 총선 승리를 바란다면 저는 뭐 안철수, 유승민 이런 분들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중도를 끌어와야 되잖아요. 자기 뭐 패거리들 강화만으로 뭐 선거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불임 정당이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뭐 유승민 의원에게도 저는 기회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진석 비대위원장께서 품위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예. 아니 저는 유승민 의원의 이야기가 어떤 품위가 없다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니 옳은 이야기, 쓴 소리 이거 하면 안 되나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당 상황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냈다. 이 측면을 지적한 것 같죠. 그렇죠. 뭐 욕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비속어를 쓴 것도 아니고. 예. 그런데 품위가 없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지금 발언에 있어서는 정진석 의원 비대위원장께서 문제되는 발언을 하신 기억이 더 많이 나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저 품위 운운하는 예. 건 굉장히 저는 아닌 것 같고 예. 저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면은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윤리위를 통해서 예. 정치적인 정적들을 숙청하는 것에 아주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은 아주 안 좋은 예감이 듭니다. 김종혁 전 비대위원 그다음에 장희찬 이사 유순수 질문 드릴게요. 김종혁 전 비대위원께. 지금 정지석 어제 이제 현장에 계셨잖아요. 예. 그래도 현장 분위기를 아실 텐데 질문을 받고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 말을 이제 언론들이 이제 주목을 하면서 다루고 있거든요. 자, 저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어떤 시각이 나타난 건데 이거는 지금 국민의힘 당 주류가 유승민 전 의원을 보는 시각을 반영한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는 않은 겁니까? 글쎄요, 그 시각이라는 게 지금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시각을 당권 말씀하시는 도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부정적 시각을 저기서는 뭐 말씀하신 게 없고 예. 제가 이제 좀 그 바로 잡아야 될 것은 예. 지금 이제 품위를 지켜달라는 예. 얘기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우리 당이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코미디 같은 행동을 중단해라라고 했잖아요. 그런 표현이 지금 나왔어요. 이게 당원이 할 수 있는 얘기인가요? 자기 당의 대통령, 자기 당에서 선출한 대통령과 예. 자기 당 지도부에 대해서 당원이 우리 당이 그리고 대통령이 국민을 개돼지로 본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건지 저도 당원으로서 굉장히 의아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비대위원 지금 이제 법원이 2차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한 번 무너졌던 비대위가 다시 만들어졌는데 그 비대위원장 사퇴하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럼 당이 또 다시 어마어마한 혼란에 빠질 텐데 예. 그런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하실 수 있는 건지 저는 좀 의아해요. 그게 품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예. 말씀은 좀 과하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당원으로서. 예. 그리고 하여튼 사퇴하겠다, 뭐 사퇴하라, 탄핵하겠다라는 말들이 정치권에서 너무
자주 나와서 예. 그 부분은 좀 뭐랄까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 지금 전 의원께서 예. 당 대표에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그것은 본인의 선택이시잖아요. 예. 그거는 유승민 전 의원뿐만 아니라 뭐 당내에서도 여러분들이 계실 테니까 예. 그리고 또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여론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예. 어떤 일들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에 뭐 당 윤리위를 통해서 예. 그 당원들을 옥죄한다라는 부분은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명백히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윤리위가 뭐 문제를 삼았지 예. 그것을 무슨 당 지도부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것처럼 주변에서 예. 말씀을 하시는 것은 윤리위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장혜상 이사장께는요. 지금 사실은 정진석 전 대표가 품위에 일거는 게 아까 말한 그런 약간 거친 표현들, 뭐 개, 돼지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떠올렸다고 추정이 돼요. 근데 만약에 최근에 유승민 전 의원이 적극적으로 천안에 대한 목소리, 당내 문제 목소리 내고 있거든요. 근데 또 한 번 예를 들어서 당 지도부나 대통령과 관련된 굉장히 강한 비판의 입장을 낸다면 또 한 번 윤리가 가동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일단은 많은 당원들이 격앙돼 있죠. 유승민 전 의원의 이 당 지도부나 정부가 위기만 보이면 여지없이 뒤에서 쓴소리가 아니라 민주당보다 더 아프게 후배 파고 비판하는 그 언행에 대해서. 그러나 윤리위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제가 예측이 안 됩니다. 예. 윤리위가 만약 당 지도부에 의해서 컨트롤되거나 예. 당 지도부와 소통이 되는 기구였다면 이준석 전 대표 1차 징계에서 6개월을 내렸겠습니까? 예. 최소한 이 당 대표 예정되어 있던 이 임기 이상의 징계를 그때 내렸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6개월 나오는 바람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예. 겪으면서 이거 사고다, 거리다, 1차 비대위 가처분, 2차 비대위까지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양희 위원장이 유엔에서 또 굉장히 높은 직위에서 이 아동 인권 보호하는 예.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 당 지도부 입김 받고 소통되고 이런 분 아니고요. 그건 이양희 위원장의 커리어에 대한 예. 좀 결례인 것 같고 저는 다만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약진하고 있는 건 예. 분명합니다. 아마 정부나 국민의힘에 대한 회초리일 것입니다.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굉장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예. 있다는 거. 이 당에서 정치를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가지만 짧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회초리가 과연 전당대회에서 표로 연결될 것인가. 예. 지난 대선에서 광주 호남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보면 많은 호남 지역 주민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실제 대선 이후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 물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 후보가 다른 보수 후보들보다는 호남 지역에서 표를 많이 받았지만 예. 여전히 이재명 대표 쏠림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랬던 것처럼 지금 뭔가 국민의힘 지도부나 윤석열 정부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여론조사로 회초리를 때리는 국민들이나 예. 또는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실제 전당대회에서 이 유승민 전 의원에게 국민의힘이라는 집권 여당의 운명을 맡길 것인가? 저는 그럴 가능성 대단히 낮다고 보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제가 여론조사 회사에 오래 있었다 보니 예.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방금 보여주신 저 넥스트 윅 리서치였나요? 예. 여심위에 등록이 안 된 조사를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같이 묻게 되면 예. 정치조사가 되면서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을 하게 되고 이 여론조사 과정에 대해서 다 이 조사 결과는 등록이 안 되는 네, 검사를 겁니까?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 넥스트 위크 리서치는 교모하게 이 정당과 국정 지지율 조사를 빼고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들 전당대회에 영향을 끼치는 조사만 함으로써 여심위의 규제를 회피하고 있어요. 이런 식의 꼼수 쓰는 여론조사는 예. 언론이 웬만하면 인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론조사에 대한 지적을 해봤는데 일단 그렇게 말씀하세요. 등록이 안 된 여론조사라고. 그 말씀은 일단 저희가 참고해서 뭐 사실관계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김상일 전 특보께서 이제 발언 기회 요청하셨는데 짧게 예, 드릴게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제가 민주당에 쓴소리를 좀 많이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조국 장관 때가 가장 심했고요. 예. 그러면 저는 민주당에서 뭐 제명돼야 돼요. 제명.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기 있는 분들이 저를 뭐 5년 전, 4년 전부터 봐오셨다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원래 힘이 없는 사람은 힘 있는 자에게 그 비판의 강도가 양해가 되는 겁니다. 양해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쓰면 안 되는 예. 것이거든요. 그리고 비판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좀 전에 뭐 이양희 그 위원장에 대한 결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정치권에서 한 20여 년 뭐 커튼 뒤에서 바라보면서 저 나름대로의 20년의 상황 속에서 제가 판단을 한 겁니다. 예. 제 판단이에요. 예. 근데 이게 저는 이양희 위원장한테 제 판단이 결례라는 말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저의 판단일 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건 뭐 각각 입장입니다. 그 입장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나오신 네 분들이요, 뭐 여기가 어차피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사실관계나 어떤 분석이 있으면 이거에 대한 의견을 주시는 자리입니다. 여기는요. 자, 갑자기 좀 치열해졌어요. 국민의힘 사항을 좀 몇 개 짚어봤는데 치열해졌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논란이 됐던 정치권의 인물 2명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뭐 앞서서도 인물이었습니다만 이번에도 인물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보시죠. 이분이죠, 이분. 계속 연일 논란입니다. 근데 계속 그냥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제 총살감 이런 게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형벌제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꺼냅니다. 총살감. 물론 이제 물어봤어요. 그럼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거냐고. 옛날에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여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한 겁니다. 무는 총살감. 그리고 김일성주의자. 김문수의 마이웨이다. 그러니까 마이웨이라고 쓴 표현은 그러면은 이 김문수 이 위원장을 임명한 임명권자 그리고 지금 여당은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 같기도 하죠. 전날 국감장에서 쫓겨났는데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여당 일각에서는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우려됩니다. 이런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답니다. 여기 이제 라디오에서 지금 이 얘기를 다시 꺼냈거든요. 자, 그러면 어제 어떤 발언을 또 한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주 악몽 같은 5년을 보냈습니다. 과거 2019년에 그 자유한국당 주최 토론회에서 문재인은 총살감이다 이런 발언도 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22년형을 살렸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17년형. 그래서 이건 너무 심하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훨씬 더 심하게 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희찬 이사장, 좀 부담스럽습니까? 자꾸 저런 발언 나오는 거? 저는 김문수 위원장의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합니다. 예. 그리고 인사청문회가 아닌 국정감사 장소에서 예. 사상 검증하듯이 과거 발언 다 끄집어내면서 전향해라, 사과해라라고 말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신분은 공직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김문수 위원장이 경산호위 위원장 되고 나서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다 닫았거든요. 예. 그와 같은 각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면 이 자리에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정무적인 감각을 보여주셨다면 그랬으면은 별 얘기가 안 나왔을 텐데. 그랬다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예. 하는 아쉬움, 그 양쪽에 대해서 각각 다 비판의식과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거에 했던 발언 자꾸 문제 삼는 질문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또 틀린 거 없어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무적 감각이 과연 있는 건가? 근데 대단히 정치 경력, 삼성 국회의원의 경기도지사까지 정치 경력이 많으신 분 아닙니까? 근데 정무적 감각, 이 지적을 받았네요, 지금요. 자, 김상일 전 특보. 네. 저는 뭐 내용이나 이런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뭐 기본적으로 저분이 뭐 평론가 유튜버 시절에 해오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거에 뭐 연장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저 자리가 분열과 갈등 내지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 통합을 이루어가지고 국가를 그렇죠. 안정적으로 운영해 가는데 보탬이 돼야 되는 자리예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통합인데 예.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통합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그게 위원장으로서의 가장 큰 향후의 문제인 것 리더십 이게 의무스럽다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평론가로서 얘기하실 수 있어요, 저 얘기. 그리고 유튜버로서 얘기하실 수 있어요. 예. 네? 그러면 그냥 유튜버로 남고 평론가로 남으셔야지 왜 저 자리를 가시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요. 예. 그리고 저런 말씀은 그냥 뭐 사실은 평론가로 해도 약간 예. 막장스러운 말씀이신데 공무원으로서 그 저런 말씀을 하신다? 저는 이 현 정부에 대단한 부담이 될 거고 경산호위 제대로 운영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저 정도 말씀을 하신 바에 예. 뭐 저는 좀 자기 거취를 정리하시거나 얼마 안 아니면- 됐는데 지금 거기 근데 자리에 저 앉은 지. 입장을 계속 주장하시겠다고 자기 고집을 계속 예. 피우시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직에는 맞지 예. 않죠. 김구라 소장. 지금 공직자의 입장에서 저런 그거는 하는 것에 두 분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부적절한 거. 예. 이분의 기반은 사실은 국민의 힘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논의했던 유승민 전 의원과 예. 이분 둘을 비교하면 거친 언사. 예. 유승민 전 의원도 했죠. 예. 이분은 그건에 거의 망언에 가까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의 입장은 왜 이렇게 다를까요? 당에서는 별다른 얘기를 안 하죠 그렇죠. 지금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고 막 끌어오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 국민의힘을 더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예. 많은 국민들은 이런 부분에서 동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엔 또 가만히 있어요. 예. 그러면 국민의힘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는 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예. 예를 김종욱 들면 대표. 품격을 지켜달라는 얘기는 질문을 하니까 예, 예.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장해찬 씨도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좀 정무적 판단을 했어야지 맞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게 긍정적인 평가는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뭐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데 왜 김문수 예. 위원장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 않느냐라는 거는 알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니까 당에서 뭐 일각일 수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어떤 행보나 그에 대한 불편하게 보는 시각. 그리고 김문수 위원장에 대해 또 불편하게 보는 시각. 둘 다 뭔가 불편하긴 한데 방향은 다른 불편한 것 같기도 합니다. 왠지요. 언론 기사들도 약간 그런 쪽으로 다루고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 좀 해보죠. 주식이 논란이 됐죠? 근데 어제 다 팔았습니다. 어제 아침 경제에서도 많은 패널분들이 그럴 바에는 빨리 파세요 이랬거든요. 근데 진짜 팔았습니다. 여기 보면 국방위 소속 이재명 방산 주식 매각 기업 2개죠. 어제 뭐 오전에 팔았대요. 근데 한 15% 손해를 봤답니다. 손절을 한 셈이 됐어요. 방산 주식 매각했다. 근데 여당에서는요 이걸로 끝날 수 없다. 이거 이해 충돌, 국회 윤리위 제소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공세 커지자 2억 원대 전량 팔았는데 뭐 불필요한 오해 불식 위한 것. 그래서 조용히 팔았어요. 별 얘기는 없이. 일단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김구라 소장님하고 김종욱 PD는 두 분 의견 좀 들어보죠. 김구라 소장님. 예. 일단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좀 이거 좋지 않다라고 일단 판단한 거죠. 근데 또 윤리위까지 간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윤리가 무서워서 판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국민들의 시선이 불편한 거를 느꼈을 여론이 겁니다. 그다지 좋지는 않구나. 그렇죠. 국민들은 그런 어떤 공직자들이 자기 어떤 지위와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이해관계가 연동되는 것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적절하게 잘 팔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좀 입장을 누군가 좀 내고 나서 팔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요? 좀. 근데 사실은 입장은 이미 많이 나왔죠. 왜냐하면 이게 사전에, 그러니까 국회의원 예. 당선 전에 이제 매입을 한 것이고, 예. 그리고 이거를 이제 백지 신탁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직 절차가 마무리 안 됐었다. 예, 예. 뭐 거기까지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게 논란이 될 만큼 중요한 부분은 아닌 거니까 아마 조기에 파는 것 같아요. 그냥 오해를 샀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걸 윤리위까지 제소를 해야만 하는 사안이냐. 그러니까 윤리위 제소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이해충돌의 장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뭔가를 했었어야 돼. 이 방산 기업들에게 뭔가 행사했어야 뭔가 된다. 긍정적인 어떤 이익이 가는, 혜택이 가는 예.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주식 하나 샀다. 그걸 갖고서 지금 15% 손해보고 팔았는데 예. 그걸 윤리위까지 가야 되는 것이냐. 예. 저는 그런 부분은 정치 공세라고 봅니다. 김종욱 비대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예. 다른 게 이해가 안 된 게 아니고 어제 기자들이 계속 물어봤잖아요. 예. 쫓아다니면서 계속 물어봤는데 그 긴 시간 동안 한마디도 답변을 그런 안 얘기는 하시고. 안 했죠. 예, 그리고 옆에서 김남국 의원이 대변인이 얘기할 겁니다. 그랬더니 기자들이 대변인이 모른다고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좀 가다가 아니 길에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되고 아니 지금까지 모든 걸 다 길거리에서 걸어가면서 답변하지 않으셨나요? 예. 그게 너무나 이상하고 정치인은 국민에 대해서 답변할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건 예. 권리 아니거든요. 그건 의무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변호사이신 분이 주식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 대선 끝나자마자 특정 주식을 왜 샀는지 그리고 그 방산 주식을 사면
본인이 국방위를 신청할 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걸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런 거는 이미 경험상 알 수 있는 내용들일 텐데.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예. 건데 왜 거기에 대해서 왜 이 주식을 샀는지 그리고 갑작스럽게 아무 말도 없이 왜 갑자기 파는지 예. 아니 본인이 떳떳하다면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샀는데 뭐 판단이 예. 잘못됐다든가 뭐 이렇게 해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것이 없고 예를 들면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 팔았다. 예. 이게 왜 불필요한 오해입니까? 이건 필요한 진실입니다. 그것을 자기에게 부당하고 예. 예를 들면 불리하거나 본인이 해명하기 어려운 것은 전부 다 침묵으로 혹은 거짓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이게 정치인 대선까지 출마했던 예. 정치인의 올바른 예. 태도이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뭐 오늘 중으로 아니면 주말에 기자회견 한다면 이 질문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상황에 대한 묻는 질문도 기자들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답변은 본인의 입으로 직접적인 답변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도 두 인물 나왔는데 오늘도 두 인물 뭔가 조금씩 더 나간 이런 소식들이 좀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면 기사면 그 지역에 이제 관심사가 실려 있는 거죠. BTS 단독 콘서트 기사가 일면에 있네요. 내일 부산은 보라색으로 물든다. 오후 6시 뭐 일정을 자세하게 소개했습니다. 장소까지 뭐 아시아도 주경기장, 뭐 월드 엑스포 유치 기원, 관객 5만 명과 90분 한마음일 거다. 이렇게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다음은 광주입니다. 역시 광주도 뭔가 또 기대를 담고 있네요. 내년 전국체전 전남에서 열린다. 2023년 10월부터 여기도 일정 적어놨습니다. 내년 10월 13일부터 19일 목포 중심 시군 경기장에서 열린다. 역시 뭐 비슷한 앞선 거하고 비슷한 맥락이네요. 지역의 관심사들 다루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강원으로 가겠습니다. 강원 산지 태양광 80%가 산사태 위험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 뭐 환경연구원 기준 뭐 미충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31만 그루 이상이 베어졌다. 태양광 정책 비판한 내용 이렇게 좀 실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 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10명 가운데 8명은 한국도 핵무장 찬성. 아, 여기는 또 이게 중앙 정치권보다 더 강경하네요. 이쪽은요. 이 입장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시도민 800명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핵 안보 관련해서 굉장히 핵무장 쪽에서 기울어진 강하게 찬성하는 뭐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구였습니다. 자, 이 내용과 관련돼 있습니다. 지금 뭐 사실 안보 문제, 북핵 대응 문제 굉장히 좀 이슈로 떠올랐죠. 이 얘기 좀 해보는데요. 이에 앞서서요. 우리 군이 얼마 전 북한이 연일 미사일 도발하는데 이거에 대해 대응하는 미사일 발사를 했잖아요. 근데요, 이게 이 정도면 이건 망신살 아닙니까? 현무 추락하고 에이테크임스 놓치고 불안한 군. 그렇습니다. 현무 추락 이거 동해로 쐈는데 서쪽으로 날아가서 떨어졌죠, 이거. 그리고 이거는 2발 우리가 쐈어요. 미군도 2발 쐈고요. 미군이 2발 쏜 건 명중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2발 쐈는데 한 발은 맞았지만 한 발은 놓쳤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를. 추적이 안 됐어요. 근데 같은 무기 아닙니까, 이거? 어차피 미국산. 근데 우리가 쏜 거하고 미국이 쏜 게 다른 거예요. 불안한 군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더 보죠. 5일 발사한 이 에이테크임스 2발 중 1발. 어디 갔는지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떨어졌을 텐데. 추적이 안 된 겁니다. 명중 확인 못하고 그냥 성공이라도 발표했어요. 이게 또 문제예요. 당시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성공입니까? 무조건 그냥. 그리고 앞서서 현무. 이거 발사 실패했잖아요. 근데 또 떨어진 곳 일부가 여러 가지 파편이 있는데 유류 저장고 그 위쪽이랍니다. 또 땅에서. 그래서 아찔했다. 이것도 적혀 있습니다. 자, 이 에이테크임스 요 관련해서요. 뭐 합참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면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떤 측면에서 그걸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번에 한미가 대응 사격을 실시한 것은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사격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이고 4발이 정상적으로 발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발이 중간 비행 과정에서의 추적 장비로부터 소실이 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해상의 구역에 대해서 탄착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은 지금 확인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사안과 관련된 만평도 좀 하나 있더군요. 여기 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기 군 당국이라고 쓰신 분이 뒤로 가고 있죠? 걸어가고 여기 이 전봇대에 뭐가 붙여 있어요? 미사일 찾습니다. 이름은 에이테크스. 지난 5일 쐈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름. 찾습니다. 이렇게. 아,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이거 군에 계신 분들이 이 만평 보면 진짜 아프겠습니다. 진짜 이 만평이요. 김상일 네. 전 특보. 이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 현무를 쏘고 에이테킴스를 쏜 것의 목적은 일단은 북한에 우리가 추가 도발을 억지하고자 그렇죠. 하는 목적이 우리도 뭔가 있고요. 보여주려고 쏜 그렇죠. 거잖아요. 우리가 이만큼의 억지력이 있으니까 니네 도발하지 예. 마라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국민을 우리가 이 정도 능력이 있다라고 안심시키는 그렇죠. 두 가지 목적이 클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목적에서 다 실패한 작전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안 쏘니만 못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예. 현무가 유일하게 원점 타격을 할 수 있는 거리의 미사일인데 그거는 다시 자기한테 돌아와서 떨어졌고요. 그리고 에이테킴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그 관련 사실들을 전부 다 속이고 거짓말을 정부가 한 거예요. 당시에 성공했다고 그랬던 그런 줄 알았어요, 언론도. 네. 그러면 이 권력이라는 게 투명하지 못하고 신뢰할 수 없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괴물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 지금 이 감사를 할 수 있고 수사를 할 수 있고 있는 그런 그 권능이 있는 곳에서는요, 이거를 좀 들여다봐서 재발이 되지 않게끔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책을 마련을 해서 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알려드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혁 비대위원 지금 뭐 여당 소속이시니까요. 이거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잘 돼서 추적도 되고 제대로 떨어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엄중히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 군의 기강회의가 도대체 이렇게까지 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군을 믿고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날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을 개발한다는 그런 시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는 그게 군이 됐든 혹은 검찰이 됐든 아니면 정치권이 됐든 예. 국민을 속이는 사람들을 예. 그거를 그냥 쉽게 받아들여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이제 저는 그 이전에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자. 예. 군대 가면 다 붙어 있는 표지고 예. 그다음에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하지 그렇죠. 못한다라는 표현도 있고 다 우리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군이 예.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다 알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잇따라 망신을 당하고도 문제는 그 이후에 진실 자체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라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뭔가 성공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쪽으로 막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그렇죠. 예. 무엇보다도 뭐 이런 말씀하면 또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지난 5년간 군이 상당히 기강해이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북한에 대해서 그 어떻게 보면 북한이 우리의 주적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기강이 해이돼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아니 이 에이테크스요 미국산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날 당일에 밤에요. 우리도 2발, 미군도 2발씩 쐈어요. 미군 건 명중됐습니다. 우리 건 한 병 되고 한 발 추적을 놓친 겁니다. 같은 무기 아닙니까? 뭐가 다른 겁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 다음은요 북한 관련 내용 좀 이어가 보죠. 뭐 계속 쏘고 있죠? 어제는요 순항 미사일입니다. 탐지신 든 순항 미사일 북 핵 탑재 위협이 더했다. 순항입니다. 탄도는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순항은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그냥 종잡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다가요 어제 북한 군용기 10여 대 한밤에 무력 시위했어요. 우리가 F-35A 등 출격시켜서 대응했죠. 밤에 또 있었습니다. 이런 일까지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또 새벽이죠. 단거리 미사일 또 발사했어요. 지금요. 3일 연속 도발. 뭐 여기 순항 미사일 그다음에 군용기 여기 아래 보입니다. 새벽 1시 49분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게 가장 또 최신입니다. 이런 최신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매일 들어옵니다. 지금 이 최신은요. 이 상황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요. 우리 북한 북핵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뭐 전술핵 얘기 나오고요.
뭐 확장 억지력을 확대한다는 얘기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 나오잖아요. 이와 관련해서요. 주미대사가 한 말이 있고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도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죠. 우리 국내와 미국 조야의 그 확장 억제와 관련된 다양한 그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습니다.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라고 하는 그런 범주 속에서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마는 창의적인 해법도 물론 조용히 정부 내에서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미국이 갖고 있는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는 얘기, 이게 재배치잖아요. 이거와 함께 확장 억제를 확대한다. 그러니까 미국의 핵으로 무장한 전략 무기를 한반도 주변에 상시 배치한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다음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미 전략 자산 이건데 상시 배치 관건은 비용입니다. 항모전당 1년에 3조 든답니다. 3조. 오는 건 좋은데 돈은 어떻게 할 거냐. 과거에도 이런 요청이 있었고 추진이 있었는데 국방비 부담 오바마 전 대통령 거부했답니다. 돈 너무 든다는 거죠. 결국엔 또 돈 문제군요. 트럼프 때는 한국이 돈 대라 요구했답니다. 군은 무력이지만 또 돈도 듭니다. 이게 또 현실이군요.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